5월 12일 7999, 5월 15일 8046, 그리고 5월 22일 금요일이죠. 7886. 이 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는 심리적 저항, 8,000은 절대 안 줘, 여기서 먼저 팔게. 5월 15일은 가짜 돌파, 불트랩이죠. 뚫었지? 이제 진짜 1만 간다. 다 들어와. 그리고 5월 22일 금요일, 고점이 낮아졌죠. 미안, 이젠 여기까지가 한계야. 물론 당연히 숫자랑 데이터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또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다만 기술적으로 이 세 개의 고점이 3중 천장형 패턴을 완성했고, 외국인이 세 번의 고점을 만드는 동안에 50조 원 이상의 현금을 챙겨나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산 정상에 보물창고가 3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첫 번째 문 바로 앞에서는 갑자기 문이 닫혔고, 두 번째 문에서는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창고 바닥이 쓱 꺼지면서 낭떠러지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 문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기어 올라와서 다른 문을 찾았는데, 이제 이 문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간단하죠? 위냐 아래냐. 만약 위면은 계속해서 이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분들도 회피한 거고, 그런데 만약 또다시 함정이다.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 모두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밀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후자의 케이스가 현실화가 된다. 그렇다면 서로 밀치고 싸우고 터지는 동안에 먼저 산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참 재밌는 게 26년 3월 3일 4일은 잊을 수가 없는 폭락이었죠. 케빈 워시발 대폭락.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큰 폭락 직전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복귀해 볼 뿐 20일 금요일에 약 5% 대폭등한 코스닥 케이스와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그 즈음에서 힘차게 올랐던 코스피와 더불어 코스닥도 키 맞추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당시 분위기가 좋았죠. 1월달부터 마구마구 올라온 다음에 2월 19일부터는 5% 폭등, 그 이후에 쫘좌작 약 일주일을 무섭게 오르더니 3월 3일에 코스피랑 같이 뚝가 얻어맞고 말았어요. 당시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코스닥 부양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죠. 다만 언론과 뉴스, 미디어 뒷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패턴을 흔히 성동격서형 설거지라고 해요. 2월에도 그랬고 지금 5월에도 그렇고 3월의 사례와 현재 수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해보면은 왜 큰손분들이 이런 기만 전술을 쓰냐면 당시와 데칼코머니 패턴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 폭락 직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교란 작전이 있었죠. 당시에도 대형주 매도를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슬슬 정체되기 시작하고 외인 기관분들이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순환매를 하면서 테마주들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빠지고 턴일고속부터 저PBR주부터 지금 광풍을 치고 있는 스페이스X 테마주까지, 그때도 막판에는 코스피는 무겁고 코스닥이 불장이다, 키 맞추기가 온다. 그런데 마치 갑복사처럼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이렇게 코스닥을 짧게나마 부양하는 이유는 3대 의도가 있는데, 일단 공포를 지연시켜야 돼요. 엑시트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무너지면 시장은, 특히 심리가 즉각 더 패닉에 빠져버리죠. 그러면 남은 물량을 비싸게 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코스닥, 특히 금요일은 목요일 대형주들, 올스타들의 등판과는 다르게 2군의 스타들이,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챔피언십 리그의 스타들이 프로그램 매수 상위 리스트를 점령했죠. 그래서 가벼운 코스닥, 알테오젠 등을 띄워서 아직 시장이 살아있다 착각을 심어주고 그 틈을 타서 더 무거운 코스피 물량을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탁금을 계속해서 더 유인해야죠. 요즘 좀 무서웠잖아요. 그래도 우주방어과 물량이 있는데 예전만큼 안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한 방, 두 방을 더 때리기 위해서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개인분들은 지수가 빠지면 무서워하는데 이 코스닥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면 다시 눈이 뒤집힙니다. 현재 남은 예탁금 중 아직 주식으로 안 들어온 돈을 코스닥 테마로 유인해서 마지막 1원까지 주식으로 바꾸게 만드는 마법의 기술이죠. 그리고 인덱스 숏배팅도 완성을 할 수가 있죠.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 포지션까지 하방으로 잡을 때 지수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한 번 더 큰 돈을 벌 준비를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분들을 방심시키면서 영혼까지 더 돈을 끌어모아 가장 모두가 지금 머리가 뜨거울 때, 나만 돈을 못 벌어서 골이 빠가질 것 같을 때, 이때 계속 클럽에 입장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한 번쯤은 3월 초에 있었던, 당시에도 며칠 전에 코스닥이 강세였었던 그날의 떡밥을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력은 늘 같은 수법을 쓰지만 역사는 반복돼요. 그리고 개인분들은 매번 새로운 희망으로 그 수법에 당하죠. 물론 코스닥의 폭등이 이 국민성장펀드의 오픈런 때문에 확정 수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 공제가 되죠. 1,800만원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고소득자라면은 세율 35%를 가정했을 때 가입 즉시 세금 환급을 통해서 약 10% 이상의 수익을 확정짓고 시작을 하는 셈이다 보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게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먼저 손실 20%를 보전해준다, 수익은 내꺼, 이렇게 조건이 파격적이면은,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인은 접근하기 힘든 비상장사에 코스닥 기술주에 투자를 한다, 굉장히 솔깃한 기회를 정부 보증하에 열어준 거예요.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이렇게 금융위원장님이 직접 가입을 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정부가 코스닥을 확실히 밀어주겠다, 펀드가 완판되었다, 아, 나는 가입 못했네. 그렇다면 펀드가 살 종목을 내가 먼저 사자. 직접 코스닥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돼. 이제 개미분들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기관 등 여러 주체들도 코스닥 버튼을 누르게 만들죠. 하지만 코스닥 성장 펀드는 코스닥 성장 펀드일 뿐 5년간 돈이 묶이는 폐쇄형 펀드라는 점 유의해야 돼요. 5년 뒤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질 때의 리스크도 미래의 숙제로 남죠. 그리고 이건 좋은 정책이고 내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내 재산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면 맞지만, 결국에 이 펀드 예산 역시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조고, 현재 한국 시장에서 캐시아웃을 하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활용하기 고마운 엑시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또 해주는 거죠. 지금은 그 열기가 뜨겁지만은 언제나 문제는 뒤에 가서 터지죠.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작정했다는 의지를 다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국민성장펀드가 증시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인, 코스닥 폭등에 불을 붙인 성량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거죠.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만 묶여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와 증시 부양과 더불어 기업 성장에 쓰이게 만드는 좋은 전략일 수는 있으나 향후 손실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점, 투자자들의 위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려한 코스닥 폭등의 전광판 뒤에서 신이 났어요. 오늘은 외국인이 목요일에는 약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혹시나 이제 배기를 돌리나? 그런데 바로 금요일에 배신해버렸죠. 목요일에 숏스퀴즈를 일으키면서 지수를 8% 폭등시켰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금요일 단 하루 만에 약 2배 규모인 마이너스 3조로 되돌려 놓았어요. 즉 목요일의 폭등이 진짜 반등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금요일 더 큰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 숏 세력들을 태워주며 만든 인위적인 고점이었음이 데이터로 확정된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상위 리스트를 보면은 스마트 머니가 인덱스 지수는 버리고 개별 테마로 자금을 옮겨 심는 아주 영리한 로직이 보이죠. 목요일에 있었던 국가 대표급 라인업들이 다 바뀌었어요. 갑자기 다 벤치 멤버 신세가 됐죠. 그래서 식스맨들이 다 등판을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로 실종돼버렸어요. 지수 전체 프로그램 매도가 약 3조 원인데 대장주들이 매수 상위에 없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정밀히 타격되고 있다는 뜻이죠. 지수는 보합권이지만 대장주들의 알맹이는 계속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코스닥 부양책을 내주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해먹으면 좋겠다. 알테오젠, 에코프로 PM, 그 외 몇몇 친구들 개별 모멘텀을 또 살릴 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들어온 현금의 일부를 꽂아 넣었죠.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떻게든 빨대 꽂아서 뭐라도 더 해먹으려는 거예요. 실제로 코스닥 현물을 보면은 며칠 전부터 외국인이 계속 쫙쫙 코스닥을 펌핑해주면서 금요일에는 가만히 꽤 큰 물량을 넣어주었죠. 1조 원 가까이. 기관들도 허겁지겁 따라왔고 다만 개인분들만 또 1조 원 가까이를 매도했죠. 코스닥에서. 이렇게 코스닥을 끌어올리면서 연막작전 형태로 코스피에서는 목요일에는 지수가 8% 오를 때 정말 반갑게도 불행 중 다행으로 약 7천억밖에 매도를 안 했는데 다시 오늘 코스피가 고점에 머무르니까 약 2.7조 원을 시장가로 또 내리 꽂았어요. 목요일과 금액의 매도 금액의 차이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숏스퀴즈를 하면 상승을 하죠. 지수가. 정말 이게 훌륭한 도구가 됐던 게 매도 단가에 극대화를 한 거예요. 즉 7,100선에서 팔기보다 7,800선 위에서 파는 게 훨씬 더 큰 수조 원의 이득이 되잖아요. 매도 금액의 물량만 봐도 굉장히 명확한 단가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개인분들은 간만에 목요일에는 코스피 순매수를 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하루도 안 돼서 나쁜 여자, 나쁜 남자를 향한 정말 순애보 같은 사랑이죠. 내 간 끝까지 모든 걸 다 바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선물 쪽을 보자면 어제와는 다르게 기관이 방패를 벌였죠. 투신이 약 10,000개 가까이 던졌는데 목요일에 지수가 8% 폭등했을 때 여러 주주들이 신이 나서 레버리지 ETF를 샀고 투신이 기계적으로 선물을 샀죠. 목요일에는 약 3만 개야. 다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8,000 문턱에서 주춤거리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을 3조 원 가까이 던지니까 어제 수익이 난 주체들이 레버리지 ETF들을 대거 팔아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수익 실현이죠. 투신의 의무는 개인분들이 ETF를 팔면 환매, 즉 이 자산운용사는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상자 안에 들어있던 재료를, 선물을 즉시 시장가로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죠. 즉 이 레버리지 ETF들이 대거 매도되니까 법적 소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던진 거예요. 다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느 한쪽으로 움직임이 정해졌을 때 그 방향을 가속화시키는 페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손님들이 갑자기 구입하셨던 떡볶이 밀키트를 마음이 바뀌어서 저 이거 안 먹을래요.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다시 가져오시면은 가게 주인분은 이제 현금이 없어서 어제 비싸게 온 재료들 선물이죠. 이걸 오늘 다시 시장에 헐값에 내다 팔아서 손님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돼요. 재료값은 뚝뚝 떨어지고 가게 주인인 투시는 울면서 물건을 던지고 있는 상태죠. 이 상황에서 새로 떡볶이를 사러 들어가면 정말 짜증이 난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엔진이 거꾸로 돌아간다. 근데 목요일에는 투신이 3만 계약 정도 했고 금요일에는 10,000 계약밖에 안 던졌잖아. 맞아요. 다만 이 숫자의 방향 전환은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되는 게 이 1만 계약이란 숫자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금융시장에서 선물 1만 계약이다. 그 파괴력은 현물 주식 몇 조 원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의 가치는 지수 곱하기 25만 원이에요. 즉 한 계약의 가치가 예를 들면 1200포인트 곱하기 25만 원이다. 3억 원이죠. 일단 만 계약의 총액은 약 3조 원. 그리고 선물은 증거금 10%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죠. 즉 3조 원어치 선물을 던진다는 거는 실제 시장에서는 30조 원 규모의 주식을 움직이는 것과 매우 동일한 심리적, 기계적 압박을 주는 거예요. 즉 기계들이 알고리즘이 이 3조 원의 이동을 보고 하락 추세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투신이 선물 3조 원어치를 던지면 선물 가격이 급락하죠.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싸지는 백고데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면 금융투자의 컴퓨터가 선물이 싸니까 선물을 사고 들고 있던 현물 주식을 시장가로 팔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결국엔 투신의 선물 매도 3조 원이 기관 전체 현물 주식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즉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면은 특히 금요일 선물 지수인 1228선의 그 의미가 담겨
녹여져 있는데 시장은 살아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거대한 물량이 청산이 완료된 진공 상태라는 결론에 도달이 돼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인데 미 결제 약정은 시점 400계약이나 줄었어요.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하락에 걸었던 놈과 상승에 걸었던 놈이 서로 합의하고 시장을 떠났음을 의미하죠. 어제 8% 폭등 때 미 결제가 늘어났으면 추가 상승의 신호였겠는데 오늘처럼 지수가 고점인데 미 결제가 줄어들었다. 더 이상 위로 올릴 의지는 없다는,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도 확 밀어버리기도 귀찮다. 세력분들의 포지션 종료 선언이에요. 더불어서 야간 선물을 보더라도 프리미엄이 지금 사라진 상태인데 최종가는 약 1219포인트, 마이너스 9.15포인트가 나왔죠. 0.75% 하락이에요. 즉 글로벌 자금이 한국 주식은 1200선 위에서 살 이유가 없다.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이 코스피 시장의 매력을 글로벌 자본들이 안 먹어주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도 100번 옳아요. 다만 현재는 지난주 일요일 영상에서도 다루어보았지만 금리 상승 압박과 공급망 불안이 메모리 업황에 선반영되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케빈 워시 임명과 동시에 12월 금리 인상 베팅이 급증하고 있죠.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즉 현재 시장의 패들은 즉각적으로 긴축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인 긴축이 아니라 완화를 선호하는 분들을 뜻하죠. 이 카테고리로 분류되던 연준의 윌러 이사가 강력한 매파, 긴축 선호로 돌아선 점이 계속해서 시장도 긴축으로 만들고 있어요.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로 전이될 위험을 경고했죠. 즉 금리 인하 기대를 말살했고 그동안 금리 인하의 근거였던 노동시장 악화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더 이상 노동지표 때문에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료품, 의류, 서비스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확산세에 주목을 하면서 물가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직격했죠. 즉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9%로 급등을 했다는 의미는 시장이 현재의 물가 상승을 구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강력한 신호고, 이는 연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강력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케빈 워시의 머리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시장이 이렇게 구조화되어가는 이유는 정부의 씀씀이를 감시하는 시장의 저승사자들이 있죠. 바로 채권 자경단. 이분들은 특정 단체는 아니고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한 거대 투자자들, 고래 같은 분들을 뜻해요. 이분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펼치면 국채 투매라는 무기로 정부를 응징하죠. 왜 경고, 투매를 하냐?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정부가 돈을 막 풀면, 그리고 근본에 이렇게 이란을 쳐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죠. 인플레이션이 와요.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받는 상품인데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이자와 원금의 실질 가치가 껌값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막 쓴 정부를 보면 내 채권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그래서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빚을 내서 계속 돈을 쓰면 저 나라 나중에 이 빚 다 갚을 수 있어? 이런 의심이 생기죠. 위험한 나라의 채권은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겠죠. 더불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새로 찍어서 팔아야 됩니다. 시장에 국채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기존 보유자들이 먼저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자경단이 국채를 대량으로 팔면 국채 금리가 폭등합니다. 지난주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미 국채도 2년물, 10년물, 30년물 폭등하고 있죠. 국채 금리는 모든 대출금리의 기준이에요. 따라서 시중 대출금리, 기업 이자 비용이 줄줄이 사탕으로 폭등하죠. 결국 정부는 더 비싼 이자를 줘야만 돈을 빌릴 수 있게 돼요. 재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죠. 그래서 적당히 써라. 안 그러면 너네 경제를 마비시키겠다. 시장이 강력한 경고인 거예요. 가장 유명했던 사례가 22년에 영국 리즈 트러스트 총리의 초단기 사퇴가 있었죠. 당시 트러스트 총리가 세금은 깎아주고 나라 돈은 왕창 쓰겠다. 대책 없는 발표를 하니까 채권 자경단이 영국 국채를 무섭게 팔아치웠어요. 영국 금리가 폭등하고 파운드와 가치가 폭락하고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니까 결국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쫓겨나듯 사퇴했죠. 시장의 힘이 정치 권력을 굴복시킨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쉽게 포기하진 않으십니다. 정말 고민을 거듭해서 포모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온 시장인데 내 논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맞아야 되는 거예요. 틀리게 되는 순간 그 행동 자체가 부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고점의 특징이 더블탑이나 삼산 등 증시가 고점을 찍고 곧바로 폭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한국 시장만 하더라도 약 8번의 강세장 중에서 6번이 더블탑이나 싼거죠. 다중탑을 형성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세 가지 숫자들의 비밀로 이 이야기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너무 빨리 뛰어내리셔서 수익 기회를 놓치는 리스크보다 고점에서 약 10%나 아니면 20% 정도 밀리는 걸 확인하고 다시 반등했을 때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게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훌륭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이 대부분은 다시 튀어오르기 전에 그 공포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를 타지 못하는 점이 이 전략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